안녕하세요. IFBB 프로 바디빌더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선수 생활 하면서 느꼈던 그 보충제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응용 방법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충제에 대한 궁금한 모든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체중 증가제, 웨이트 게이너라고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웨이트 게이너, 체중 증가 보충제라는 해석이 좀 오해석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웨이트 게이너의 어떤 주된 목적은 체중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중에 사용되는 웨이트, 즉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개발된 보충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 체중 증가제 또는 웨이트 게이너 뭐 이렇게 불리우곤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웨이트 게이너는 다른 어떤 순수 단백질 보충제와는 좀 다르게 탄수화물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그 영양소를 공급하는 타이밍은 운동 직후입니다. 운동 직후는 가장 우리 신체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식사라는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보충제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회복도 빠르고 다음번 운동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체중 증가제, 즉 웨이트 게이너를 섭취하실 때는 적당한 물에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에다 섭취하는 어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우유에 이 보충제를 희석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 운동을 했던 그 80년도에 유행했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보충제를 제조하는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하는 연료를 콩, 즉 두류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이유에서 동물성 단백질과의 희석을 통해서 단백가를 높이려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이상하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신체 체형의 종류에 보면 세 가지 체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형, 또 하나는 근육형, 그리고 마지막은 비만형입니다. 비만형은 내가 봐도 뚱뚱하고 남이 봐도 뚱뚱한 그런 형을 얘기하고, 근육형은 저와 같이 근육이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체형을 말하죠. 마른형의 어떤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그 체중 증가제를 선택을 하면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체중 증가제는 마른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제입니다. 사실 과거에 추출 기법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워낙 그 제조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른 체형의 분들이 체중 증가제를 섭취하신다면 식사로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아울러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마른 체형을 극복하는, 또는 마른 체형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식사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체중 증가 보충제로 얻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벌크업과 살크업. 80년대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이죠. 이 당시에 체급을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 60kg급 선수가 65kg급 출전을 한다든지, 또는 65kg급 선수가 70kg로 한 체급을 올린다라는 이런 경우에 하루에 3끼 식사를 했다면 6끼 식사나 7끼 식사로 식사량을 늘려서 살을 찌우는 방법을 이용한 후에 체중을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 시합 준비 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맞추는, 사실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요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과거 외국 선수들의 게스트 포즈를 보게 되면 사실 사진상 정말 보디빌더인지 뭐 씨름 선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이게 셋이 많은 어떤 그러한 상태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 프로 바디빌더의 게스트 포즈를 다시 살펴보면 과거에 살을 많이 찌웠던 어떤 이러한 방법보다는 적어도 80% 내지 90% 정도를 유지한 몸 상태를 가지고 게스트 무대에 오르는 걸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지금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현저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80년대에는 뭐 그러한 과거의 선수들과 같이 식사량을 늘려서 체급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근육량이 는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체중만 늘고 몸에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시합을 출전하고 아마추어 시절을 거쳐서 이제는 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시간 동안에서 얻어진 어떤 경험을 통해 진정한 벌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강도를 늘리고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보충제를 활용하여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벌크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살크업, 과거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미스터 코리아, 우리나라 최연소 미스터 코리아가 되었죠. 당시에 제가 가장 그 미스터 코리아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어떤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비타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80년대 초반이죠. 사실 뭐 체육관에 가보면 뭐 지금과 같이 화려한 기구도 없었습니다. 뭐 벤치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설에서 운동을 했었죠. 이때 뭐 단백질 보충제 대신 선택했던 게 미식가루였고, 사실 뭐 단백질 음식으로 선택했던 건 유일하게 계란이나, 당시에는 닭가슴살을 따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생닭을 잡아서 거기서 토막을 쳐서 집에 가져와서 백숙 형태로 끓여 먹는 어떤 그러한 그 방법을 이용했었는데, 사실 80년대 어느 누구나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 선배가 자기가 먹다 남은 비타민C 좀 남은 거를 저한테 주더군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조금 섭취한 그런 결과에서인지, 사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좀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비타민C 먹어서 운동이 더 잘 되나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비타민C를 주었던 선배한테 이걸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남대문 시장 가면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을 찾아가서 비타민을 A, B, C 정말 알파벳 순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운동하기 전에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좋은 근질을 얻었던 결과로 미스터 코리아를 차지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좀 섭취했던 어떤 보충제의 종류라면 비타민이었고, 근육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선택한 단백질 급원식품이라면 생닭고기를 백숙 형태로 익혀서 쌀밥과 같이 먹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지금 현재의 방법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충제의 어떤 도움이 지금 현재는 더 컸던 것 같고, 과거 89년도에 제가 선택한 보충제는 비타민이 유일했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15년 정도의 공백 후에 제가 나바코리아로 복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과연 전성기 때의 몸 상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또는 그 전성기 때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성기 때보다 훨씬 좋은 근육량을 가졌고
훨씬 높은 경기력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보충제 칵테일을 굉장히 신경 써서 했습니다. 뭐 아침 기상과 동시에 믹서기에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과일을 좀 넣고 주스를 조금 넣은 다음 믹서기로 갈아서 유동식의 식사를 첫 번째 식사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식사는 뭐 80년대 진행했던 어떤 그러한 방법과 동일하게 쌀밥과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이 쌀밥과 닭가슴살 식사는 사실 하루에 3끼만 딱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섭취하는 보충제와 하루에 운동을 2번 했기 때문에 보충제는 2번을 선택하게 됐겠죠. 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 보충제의 활용, 뭐 선택한 보충제는 뭐 BCAA라든지 멀티비타민, 글루타민, 카보 보충제는 사실 뭐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탄수화물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어떠한 그 쌀밥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러한 그 전분에서 당을 섭취하여 가공시킨 파우더 형태의 보충제를 말합니다. 일명 그 영어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짧게 줄여서 카보 보충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직후에 카보 보충제를 이용하는데, 카보 보충제 단독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카보 보충제와 글루타민, 비타민, BCAA를 같이 섭취하는 이런 요령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유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나바 코리아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같은 연도 10월 영국에서 열린 나바 유니버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체중 증가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 조금 주의할 사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TV를 볼 때 뉴스에 이러한 그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체중 증가제를 선택을 했는데, 즉 단백질 보충제라고 선택을 했는데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는 보충제를 선택을 해서 근육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체중만 들었다라는 이러한 그 TV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러한 제품은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사실 그 저가형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체중 증가제를 우선 선택하실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은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와 같은 이런 천연 재료에서 당분을 추출해서 제조한 이러한 폴리세칼라이드 형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폴리세칼라이드가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고려하시고, 그 다음 자신이 섭취하는 하루 전체 식단에 과연 이 체중 증가 보충제가 추가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열량이 더 추가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당분을 섭취하시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신이 계획한 체중 증가형 식단에 체중 증가제를 추가하게 되면 사실 섭취 열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섭취 열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량이 느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2가지. 자신의 식단과 체중 증가제를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추가 열량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요. 2번째는 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된 체중 증가제 보충제보다는 폴리세카라이드와 같은 고급 당분이 들어있는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요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산소 운동, 매우 중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우리 신체의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을 장시간 진행하시게 되면 신체의 근육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신체가 장시간의 지구적인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도 사용되지만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은 근육 활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신체 기관에서도 같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육 활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 신체는 글리코겐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른 영양소를 선택해서 에너지화 시키려고 듭니다. 이때 단백질과 지방이 남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선택해서 에너지화 시키기 쉬운 그러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영양소는 우리 신체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근육입니다. 이 근육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지방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선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쓰고 단백질, 지방의 순서로 에너지화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백질에 대한 사용이 덜 이루어지고 지방의 사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화된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은 러닝머신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서 흔히 진행하시는 그런 유산소 운동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웨이트가 접목된 서킷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크로스핏 같은 어떤 이런 운동 방법이라든지 또는 전문 바디빌딩 선수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고급 세트법들, 뭐 트라이 세트라든지 뭐 자이언트 세트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유산소적이진 않지만 유산소 형태와 비슷한 유형의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체지방 연소율도 높아지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산소 운동 시간에 할애될 그 힘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좀 더 하는 이러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평상시 섭취하는 열량보다 아마 절반 수준의 열량을 섭취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섭취 열량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우리 신체가 이용하기 좋은 탄수화물 외에 영양소가 있다면 바로 단백질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백질 이용이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근손실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가적인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면 자극받은 근육이 복원 과정에서 단백질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쉽게 설명드리면 다이어트 기간에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이 사실 더 좋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 기간 섭취하는 저열량 시기로 인한 근육 단백질 사용의 속도를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자극이 슬로우 다운, 저하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하는지 몰라요. 즉 가지고 있는 근육량을 손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근육 자극의 방법은 결국 손상받은 근육 자체가 단백질을 이용해서 복원시키려는 그러한 대사를 촉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기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근육 손실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의 대안적 방법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선택하는 게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볼컴은 이제 끝났고요. 다이어트 시즌.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